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중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고 올해 40이 된 여성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몇 년 전에 믿고 있던 도끼에 확실히 발등을 찍혔고 인생이 나락에 처박혔던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결과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가 남게 되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혼하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어요. 크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돈에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었죠. 부모님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하던 고아원에 젊은 여성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번 오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몇 달간 주말이면 어김없이 고아원에 왔고 어린아이들을 씻겨주고 산더미처럼 밀린 빨래도 정성껏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오면 그저 생색만 내고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들었는데 엄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반한 아버지가 엄마에게 먼저 다가갔고 마음이 통했는지 엄마도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타고난 성품이 바르고 인자하셔서 두 분은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베풀면서 사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봉사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주말이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여보, 이번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해요. 우리 같이 내려가서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마침 방학이잖아. 민주는 장모님에게 잠시 맡기도록 하자. 여름에 태풍 때문에 수해를 당한 지역이 생기면 부모님은 모든 일 제쳐놓고 달려가서 자기가 당한 일처럼 수해 복구를 도우셨고 연말이면 항상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를 하셨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나오면 두 분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전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민주야, 학교 마쳤는데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학교 근처에 쓰레기가 많아서 줍고 있었어요. 어쩜, 민주는 정말 착한 모범생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웠고 어르신들이 무거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걸 보면 고사리 손으로 밀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땐 품행이 단정한 모범 학생으로 선정된 표창장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있는 오빤 저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걸 입으로 때우려고 드는 허풍쟁이였거든요. 난 나중에 정치가가 될 거야. 정치를 하려면 우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을 잘해야 돼. 정치라는 게 어려울 거 없어. 아주 간단해.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 끝나. 막힘이 없는 말솜씨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서 사람을 홀려서 설득하는 재주는 오빠가 단연 최고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잔머리의 대가였고 겉으로 봤을 땐 정치꾼의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저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말을 잘하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거짓말로 선생님 속이고 보충 수업도 땡땡이 쳤대요. 민석이 꿈이 정치가잖아. 정치란 원래 허풍도 쳐야 하는 거고. 두고 봅시다. 아직 철이 없어서 저 모양이지만 차차 나아지겠지. 도안이면 뭐라고. 민석이는 뛰어난 정치가가 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될 것 같아서 겁나요. 엄마는 오빠가 사기꾼이 되진 않을지 불안해서 걱정했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선미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선미는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소아마비나 다른 병으로 절룩거리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었어요. 달리기를 못하는 선미는 체육 시간이면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저희들이 뛰어다니며 피구하는 걸 보기만 했어요. 제 눈에 선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선미야, 내일부터 내가 가방 들어줄게. 내 가방을 네가 왜 들어주겠다는 거야? 넌 다리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래. 평소에도 무표정하던 선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절 노려봤습니다.
선미의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겁이 날 정도였죠. 네 눈엔 내가 다리 병신으로 보여? 괜히 동정하지 마. 잘 달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방을 못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니야. 나 멀쩡하거든? 미안해. 네가 불쌍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야. 됐어. 전 급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선미는 제 어깨를 팍 치고 절뚝거리면서 가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편한 다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선미는 제가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뒤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선미가 난감한 표정으로 학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데 가방 들고 우산을 쓰고 집에 가는 게 난감했던 거죠. 선미야, 우리 같이 갈까? 제가 웃으며 우산을 받쳐주자 멀뚱하게 쳐다보던 선미도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널 동정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난 선미 너랑 친해지고 싶거든. 그렇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고마워. 집이 멀지 않아서 아침마다 선미의 집으로 가서 가방을 들어줬어요. 매일같이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선미와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굣길에 같이 군것질도 하고 같은 독서실을 잡아서 공부도 같이 했어요. 몸이 불편한 친구는 도와줘야 돼. 하지만 동정하는 건 절대 안 돼. 선미와 같이 다니는 절 본 엄만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고 나중엔 선미의 집에도 놀러가게 되었죠. 어서 오너라. 네가 민주구나. 아휴, 어쩜 착하고 얌전하게 생겼네. 선민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워. 서로 위해주면서 친하게 지내거라. 선미 엄만 절 딸처럼 여기면서 예뻐해 주셨어요. 선미 아버진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고 엄마가 옷가게를 꾸려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짝으로 지냈는데 서로 다른 대학에 들어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처음 몇 달간은 가끔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졸업반이 되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게 되면서 선미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기업을 노리고 준비를 했는데 2번 실패하자 고민을 하게 되었죠. 계속 도전해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속 대기업 공채를 준비할 생각이니? 솔직히 모르겠어. 2번이나 떨어졌으니 오기가 생기는데 자신은 없어. 어차피 너 결혼하면 직장은 그만둘 거 아니냐. 그럼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도록 해. 만약 다음에도 실패하면 정말 어디에도 받아주는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야. 며칠 고민하다 엄마 말을 따르기로 했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서 뽑힌 거예요. 저희 회사는 공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기획사였고 가장 큰 거래처는 땡땡 공사였어요. 민주 씨도 근무한 지 1년 넘었는데 행사 기획하는 건 감춰봤어? 네, 요령이 붙어서 이제 웬만한 건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 땡땡 공사 관련된 업무는 민주 씨가 맡아서 처리해. 사수였던 대리가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땡땡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고 며칠 후에 사무실로 가서 담당자를 만나 첫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홍보팀 정경태 주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겨우 햇병아리 티를 벗은 2년 차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최 대리님이 일 처리가 야무지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잘해봐요. 정 주임은 웃는 모습이 법없이도 살 착한 사람으로 보였고 목소리가 참 맑고 듣기 좋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지만 특별히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죠. 그는 업무를 할 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빈틈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절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실적이 중요하죠. 제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른 대행사에서 넘기는 행사나 이벤트도 따낼 수 있을 거예요. 행사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총무부장이에요. 그분 눈에만 들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저희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기획사가 있었는데 로비를 했는지 얼마 전부터 슬며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같은 큰 건들을 야금야금 챙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 입장에선 고정 거래처를 파고 들어오는 경쟁사가 얄미웠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정주임이 제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자기 상사들의 스타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덕분에 최종 결재권자였던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겐 골치 아픈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직속 상사인 꼰대 같은 부장 때문이었죠. 부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직원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직원들은 남자 상사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어. 근데 요즘 여직원들은 상사를 거지 발사계처럼 여기면서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야. 사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여성 비하나 성희롱으로 느껴지는 농담을 거침없이 짓거렸고 손버릇도 고약해서 여직원들 몸을 슬쩍 만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도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웃으면서 볼을 쓰다듬기도 했어요. 부장님, 앞으로는 여직원들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롱? 상사가 부하 직원이 예뻐서 격려해주면 고마워해야지. 이 무슨 웃기는 소리야. 그러시면 앞으로 만지지 말고 격려는 말로 해주세요. 그건 내 마음이야. 이래서 요즘 것들은 나 땐 말이야. 여직원들은 상사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 진짜 세상이 좋아지니까 아주 기가 살았네, 기가 살았어. 어디 감히 상사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대들어. 어디 잘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 참던 여직원이 정색을 하고 주의를 줘도 부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죠. 모두 불쾌했지만 꼰대 부장의 성질을 알기에 그저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기업 같으면 저 따위로 행동했다간 당장 잘렸겠지만 직원이 4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정기직무 연수 준비를 땡땡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장이 제 엉덩이를 슬며시 만지고 지나갔어요. 늘 당하는 일이지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게 내색할 수는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정주임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부장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나? 방금 민주 씨 몸을 더듬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거... 난 그냥 회의 준비 잘했다고 칭찬의 의미로 쓰담쓰담 해준 거지. 뭐라고요? 이런 행동 직장 내 성희롱이란 거 모르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 아이고, 그럼 네가 어쩔 건데? 이번 직무연수 의뢰 취소하겠습니다. 여직원들 몸이나 더듬는 상사가 있는 회사가 국가기관이 관련된 행사를 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아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오버하지 말고 진정하라고. 좋아, 내가 사과하지. 사과는 민주 씨한테 하셔야지 왜 저한테 합니까? 당장 민주 씨한테 사과하세요. 나이가 한참 어리고 직급도 낮은 정주임이 당돌하게 따지니까 부장은 속이 뒤틀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원청업체 직원인 그를 갑으로 모셔야 했고 계약 파기라는 강수를 두자 부장도 어쩔 수 없었죠. 부장은 쪽팔리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제게 다가오더니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하청계약 전부 끊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처신하세요. 그 뒤로 부장의 고약한 손버릇과 말버릇은 싹 없어졌어요. 그날 마냥 사람 좋고 부드럽던 그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죠. 감사해요. 정주임님 덕분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다른 여직원 몸에 손을 댔다면 저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몸에 손을 대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정주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웃음만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그럼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때부터 정주임이 제게 하는 사소한 행동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남다른 호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2년 정도 지나면서 남편과 많이 가까워졌고 몇 달간 밀당을 거치다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취미가 같아야 돼. 당신도 골프 배워. 내가 가르쳐줄게. 난 골프 같은 운동 흥미 없어. 공 치고 걸어가고 또 공 쳐서 구멍에 넣고 그게 무슨 재미야? 당신이 골프를 안 쳐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딱 한 달만 재미없어도 배워봐. 그래도 재미없으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할게. 재미없어서 안 하겠다는 절 남편은 집요하게 설득해서 실내 골프장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레슨을 해줬어요. 처음엔 자세를 잡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까 공을 칠 때 골프채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스윙을 할 때 짜릿한 기분을 알게 됐고 점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주말이나 휴가를 받으면 남편은 같이 필드에 나가서 가르쳐주며 같이 즐겼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숨겨진 명소를 찾아내 둘만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2년 뒤에 임신을 했고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죠.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건 이제 좋은 시절은 모두 끝장난 것이다 라는 말을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애가 하나 생기니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신경 쓰고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3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회장이 전화를 했어요. 야, 강민주, 졸업하고 10년째 동창회 얼굴 한 벌 안 비치고 이럴 수가 있어? 동창들하고 인연 끊기로 작정했니? 미안해. 애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야. 아유, 난리를 친다, 난리를 쳐. 너만 애 있어? 난 애가 둘이야. 그래도 매년 따박따박 연락 돌리고 동창회 준비는 나 혼자 다 한다고. 누군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알아? 그래. 솔직히 애 때문에 시간 없다는 건 핑계야. 하여튼 이번엔 꼭 나와. 이러다가 네 얼굴 잊어먹겠다. 알았어. 하늘이 무너져도 이번엔 꼭 나갈게.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연락이 대부분 끊어져 있었어요. 보통 여자들이 30을 넘기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빠져서 친구를 찾을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죠. 특히 결혼을 한 유부녀들은 가정에 묶이게 되니 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무심했고 이러다간 외톨이가 되겠다는 불안감도 들어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민지야, 정말 오랜만이야. 선미야, 너무 반갑다. 우리 못 본 지 10년 넘었지? 그 정도 될 거야. 동창 모임에서 연락이 끊어졌던 선미를 다시 만났어요. 뜻밖의 제가 너무 반가워했고 선미는 아직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난 독신주의는 아닌데 아직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아. 난 운명적인 사랑을 믿거든. 그냥 때가 되었으니 적당한 남자 골라서 가정을 꾸리는 건 하지 않을 거야. 우리 30 중반이야. 곧 40 넘긴다. 네 말도 맞지만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잖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40이나 50을 넘겨도 필이 팍 꽂히는 남자가 나타나면 나 그때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나 어때? 선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걸었는데 다리를 전혀 절지 않는 거예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왼쪽 다리뼈를 늘려서 맞추는 수술을 받았어. 감쪽같지? 학교 다닐 땐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의사가 성장판이 다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모아서 3년 전에 수술 받았어. 그때 알바하느라 바빠서 너랑 연락 못했어. 정말 잘 됐다. 근데 너 얼굴에도 칼 됐어? 다리 고치고 나니까 이제 얼굴에 욕심이 생기는 거 있지? 눈하고 턱만 살짝 튜닝했는데 티 많이 나?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게 보기 너무 좋아. 그럼 너도 해. 처음엔 부작용 때문에 무섭고 겁나는데 하고 나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아, 아, 괜찮아. 난 됐어. 다리와 얼굴을 고친 선미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마친 뒤에도 선미와 전 둘이서 맥주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밤늦게 헤어졌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선미가 뭐라고 사는지 알게 되었죠. 선미는 잡지사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옷가게를 계속하셔. 그래서 내 앞가림만 하면 되거든. 전엔 돈 때문에 죽어라 일만 했는데 이젠 여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프리랜서 기자가 됐어. 여러 곳을 다니며 취재를 해야 하니까 그냥 여행 다닌다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다른 취미는 없어? 난 요즘 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졌어. 글쎄. 특별한 취미는 없고 남는 시간은 주로 교회에서 보내.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 전도사거든. 선미가 하는 말을 들으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로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자유로운 선미가 부럽기도 했죠. 선미야, 언제 시간 나면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아들 보여줄게. 좋아, 이제 막 걸어 다니겠네.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니까.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아휴, 기집애. 정말 아줌마 다 됐구나. 내가 바쁘지만 널 위해서 특별히 시간 내볼게. 얼마 후에 선미를 집으로 초대했고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선미 씨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직업이 성우세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물어봤어요. 네, 제 자랑은 같지만 예전부터 목소리 좋단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성우를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죠.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너무 닮으셨네요. 왜? 칭찬도 지나치면 아부라는 거 알지? 처음 만나서 비행기 너무 태우네. 서미 씨도 너무 아름다워요. 남편분께서 외모에 반하셨을 것 같아요. 여보, 선미 아직 미혼이야. 그래? 죄송합니다. 전 당연히 결혼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만. 그리고 선미 얼굴 자연산 아니야. 야, 강민주, 그런 말을 왜 하고 그래? 뭐 어때? 장난이잖아. 그럼요. 요즘 성형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남자들은 성형한 여자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선미와 남편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죽이 잘 맞아서 희희낙낙하며 떠들어댔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둘은 마치 오래된 중마고우처럼 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건데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말 놔요, 오빠. 술 기운이 오른 선미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내는 건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이 좋다고 해버린 마당에 제가 정색을 하고 나서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선미의 사이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선미와 나눈 문자를 본 거예요. 오빠, 점심은 먹었어? 날씨도 더워지는데 몸 챙기면서 일해. 밥도 든든하게 먹고 시간 날 때마다 꼭 내 생각해야 돼. 그럼 내일 봐. 사랑해. 편하게 지내도 정도가 있지. 친구 남편한테 사랑한다면서 하트를 날리다니. 와,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문자였어요. 전 모르고 있었지만 둘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났던 겁니다. 여보, 당신 선미 만났어?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자기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한번 나와달라고 사정해서 할 수 없이 갔어. 그게 전부야?
그래. 아니 왜 따지듯이 물어? 당신이 괜한 오해나 질투라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이제부터 선미하고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당신은 유부남이고 걔는 미혼이야. 그러니까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마. 당신 말이 맞아. 난 당신하고 친한 친구라서 계속 문자 보내면 연락해도 응해줬는데 이젠 거리를 둘게. 며칠 후에 선미를 만나서 남편에게 왜 자주 연락하는지 물었어요. 네 남편이 호감이 가는 좋은 남자라는 건 분명해. 하지만 난 절대로 이상한 관계로 나갈 생각은 없어. 전에도 말했지? 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다고. 그런 면에서 네 남편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네 남편 때문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나 전화를 하는데 괜히 피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잖아. 난 그저 편하게 대해준 것뿐이야. 선미는 남편 핑계를 댔어요. 서로 말이 달라서 아주 수상했죠. 하지만 문자를 주고받고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선미의 SNS를 살펴봐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건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의 휴대폰에 비번이 걸려있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길로 보니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했어요. 저와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슬며시 밖으로 나가서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방으로 출장 가야 돼. 요새 출장을 왜 이리 자주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홍보팀에서 다른 사업팀으로 발령이 나서 그래. 가장 이상했던 건 장기 출장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가 달라졌다고 해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출장 다니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한 번은 땡땡시로 출장을 간 다음에 선미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선미야, 우리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나 먹을래? 어쩌지? 나 지금 취재 때문에 땡땡시에 내려와 있거든. 서울 올라가면 연락할게. 그때 같이 먹자.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선미가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게 우연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수상했지만 물증이 없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둘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잡게 되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열흘 동안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다음날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수였던 대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 포함한 여직원들을 열받게 했던 손버릇 고약한 부장은 퇴직했고 그 자리를 대리님이 맡았다고 해요. 부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고마워. 자리가 높아지니 일만 많아. 아휴, 이거 좋은 게 아니야. 민주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서? 애는 잘 크지? 네, 이제 어린이집 다녀요. 그렇구나. 이거 다름이 아니라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네, 말씀하세요. 민주씨, 내일 시간 되면 알바 좀 할 수 있을까? 땡땡공사에서 주최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우리가 하는데 인형탈 알바하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다쳐서 못한다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부탁할 사람이 민주씨밖에 없어. 그래요? 그럼 도와드려야죠. 정말 고마워. 알바비는 내가 넉넉하게 쳐줄게. 다음날 행사장으로 가서 물방울 인형탈을 쓰고 알바를 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푹푹 찌는 한여름에 인형탈을 쓰고 아이들에게 재롱을 떨어대니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행사장에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옆엔 선미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선미는 애인 사이라도 되는 듯이 손수건으로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까지 닦아줬어요. 출장을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이제 모든 게 확실해지자 우라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 인형탈을 벗어던지고 두년놈에게 다가가서 싸대기를 갈겨주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둘은 행사장 뒤편으로 사라졌고 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았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건물 뒤편 담벼락 앞에서 둘은 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차마 눈을 감아버렸죠.
며칠 뒤에 거짓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 말이야, 당신 친구 선미랑 바람 피웠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남편은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과 각오로 말했지만 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별반 충격은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선미하고 어떤 관계인지 다 아니까 바른 대로 말하라고 제가 먼저 붙잡고 따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선수를 쳐버렸네요.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뭐? 그동안 알면서 모른 척 해왔다는 거야? 그래, 이제 솔직하게 전부 털어놔. 처음 만나고 며칠 뒤에 선미가 먼저 연락해서 꼬리를 쳤어. 혼자 몸이니까 그냥 편한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노골적으로 사랑한다면서 다가왔고 선을 넘어버렸어. 출장 간다는 핑계 대고 선미 집에서 동거했어. 그동안 두 집 살림하면서 재미 보니까 좋았니? 낯짝도 두꺼워. 이런 뻔뻔스런 인간아. 당신이 무슨 욕을 해도 받아줄게.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고 보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뭐? 둘이 바람난 게 내 잘못이라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선미를 소개해주질 말았어야지.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낼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때 당신이 정색하면서 말렸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단 말이야. 정말 미쳤구나. 바람은 지가 피워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들어. 그래 미쳤어. 이제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겠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혼하자. 위자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게. 내가 다 인정하니까 복잡하게 소송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미안해. 남편은 입으로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선미와 재결합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기가 막혔죠.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동안 선미 집에 가 있든 말든 상관 안 할게. 그래,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서로 불행해져.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선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놓고도 선미는 아주 당당하고 태연한 표정이었죠. 그 사람 사랑해서 다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이제 사실대로 말할게. 네 남편을 처음 보는 순간 필이 통했고 운명적인 사랑이란 걸 느꼈어. 그래서 네 남편만 보였어. 욕을 하든 침을 뱉든 네 마음대로 해. 다 받아줄게. 대신 오늘 나한테 맺힌 거 다 풀고 이혼해. 친구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 저와 제 아들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도 태연하게 자기 할 말만 하는 선민연을 보자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친구, 그래, 친구가 내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그런데 말로만 축하해주면 안 되겠지? 내가 너희 둘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해놨어. 하나씩 줄 테니까 천천히 풀어봐. 내 선물이 부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처음엔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치가 떨려서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멍자국을 남겼고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니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눈에 뭐가 씌어서 좋아서 헤헤거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피눈물 흘리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뜯으며 싸우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마지막으로 물을게. 우리 준호를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봐. 앞으로 아버지 없이 자랄 준호 생각을 해보라고. 전 절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웃으며 아빠에게 안기는 아들과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이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죠. 그래, 내가 너희들 피를 말려 죽이기 전에 쉽게 이혼은 못해주지.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에선 서러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준호가 울상이 돼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죠.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자 선미가 절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껴안고 찍은 사진들을 날마다 올려댔어요. 제가 열받아서 홧김에 이혼을 질러버리고 끝내길 바랬던 거예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었지만 맞대응을 했습니다. 남편과 골프를 치면서 찍은 사진들과 둘이 여행을 가서 바다를 배경으로 키스를 하는 사진들을 감미로운 멘트를 달아서 제 SNS에 올렸습니다. 절 안고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고 역겨움이 밀려와서 토가 쏠렸어요. 그래도 꾹 참고 연애 시절부터 찍었던 사진들을 골라서 매일 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선미도 열이 받았는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네 남편이 누워있어. 몸과 마음이 전부 나한테 와 있는데 왜 힘들게 버티는 거야? 어서 이혼해. 그래, 아주 좋겠네.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 예상했던 대로 선미는 제 SNS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선미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니 시간 끌 필요 없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일 선미와 같이 집에 와.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 아무리 우리가 곧 끝날 사이라고 해도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 생일을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선미하고 같이 와. 오랜만에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 먹자.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선미와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전 갈비찜과 잡채를 하고 생선회를 주문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근사한 만찬을 준비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당신 생일 축하해. 전 생일 선물로 준비한 넥타이까지 내밀었습니다. 민주야, 네 속셈이 뭐야? 이혼은 질질 끌면서 이게 무슨 수작이냐고. 생일 축하 필요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서류 같은 게 중요해? 우린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두 사람 사이 방해할 생각 없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 지금 한 말 정말이지? 난 너처럼 거짓말 같은 거 못해.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진다는 식으로 막 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잔뜩 경계하던 선미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뒀습니다. 아마도 그래, 이제 파토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별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아버렸던 거죠. 둘은 선미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죠.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선미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 역시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정도는 나도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까지 위자료 주면 그만이야. 선미는 소송을 당하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판 결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우리 앞으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재판이 끝난 뒤에 선미는 절 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선미 생각대로 이게 끝이 아니었죠. 1년 뒤에 다시 소송을 했고 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죠. 그러자 놀란 선미가 당장 달려왔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위자료 줬잖아. 근데 소송을 또 하는 건 뭐야?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난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뿐이야. 법 좋아하네. 너한테 위자료는 줄 만큼 줬다고. 더 이상 한 푼도 못 주니까 배째. 선미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버텼습니다. 그 여자 아주 똥배짱이네. 대한민국 법을 핫바지로 보는 모양이지? 안 내고 버티면 그냥 둬. 곧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테니까. 선미가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틴다는 말을 듣자 오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라고 말했어요. 처음 남편이 선미와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을 때 혼자 고민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잔머리의 대가인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의 잔머리를 알아본 대학 선배인 변호사의 눈에 띄어서 같이 일하게 된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오빤 어려운 법 논리를 귀에 쏙쏙 박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특출한 재주를 보여주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능력을 발휘했어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절대 먼저 이혼에 응해주면 안 돼.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입으론 당장 이혼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뒤론 호박씨를 까듯이 양동작전을 실행하는 거야. 위자료는 불륜이 지속되는 한 계속 받아낼 수 있어. 남편보다 상간녀부터 족치자. 아니, 한 사람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한 번 재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각서를 받아놔야지. 대신 형식적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야 돼. 그리고 둘이 같이 살면서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잡아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 명심해. 그년이 절대 눈치 못 채게 해야 돼. 오빠 말대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도록 해서 둘을 안심시킨 다음에 바람을 피우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 상간녀 소송을 했고 오빠가 모든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무슨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죠. 잘못을 하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냥 고생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미는 오빠가 아무것도 아닌 형식이라고 설레발을 떨자 각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각서엔 선미가 제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갈 경우엔 추가로 위약벌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못 박혀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각서를 위반한 위약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어요. 선미가 벌금을 내지 않자 법원은 2차례 경고한 뒤에 강제 추징을 했습니다. 선미의 집으로 집달관들이 들이닥쳐서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 놓고 있던 선미는 법이 무섭다는 걸 알고 사색이 되어서 제게 사정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민주야,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난 알거지 꼴이 돼. 제발 이러지 마.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빌게.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어머, 선미야, 왜 이러니? 내가 말했잖아. 네가 미워서 악감정 가지고 소송한 거 아니야. 법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것뿐이고 너도 동의했잖아. 안 그래? 울면서 빌던 선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천하의 나쁜 년. 날 감쪽같이 속이고 네가 편하게 살 것 같아? 두고 보자. 너도 쫄딱 망하게 해줄 거야.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해뒀다고 했잖아.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이런 나쁜 년. 선미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고 며칠 후에 남편이 화가 나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이런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하려고 이혼 안 해줬던 거야? 나한테 한 짓을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내는 거야? 곧 당신 차례도 돌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절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지만 남편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였으니 소송은 기각당했습니다. 전 1년마다 위약벌금 청구 소송을 했고 선미에게서 3천만 원씩 벌금을 받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건 둘은 이런 와중에도 선미의 집에서 동거를 이어갔단 겁니다. 3년째는 1억의 벌금이 청구되었고 선미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선미의 집은 오빠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지. 그래, 멀쩡한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놈이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게 놔둘 순 없어. 전 땡땡공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동안 남편이 어떤 짓을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는지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적어서 올렸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한 남편은 담당 이사님에게 불려가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불벼락을 맞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비록 종교가 없지만 유부남에게 꼬리를 쳐서 멀쩡한 가정을 박살내놓고 세상 착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전 이 교회 문선미 전도사에게 남편을 빼앗긴 여자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선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환갑을 넘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고 성품이 인자해서 교단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원리 원칙주의자였고 가정에 충실한 분이라 선미가 한 짓을 들으시더니 눈을 감고 주먹을 부르르르 떨 정도로 격노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회 책임자로 제가 제대로 이끌지 못한 탓입니다.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으니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신도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목사님은 선미를 불러서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험한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것! 내가 널 이따위로 가르쳤어? 행실이 착해서 딸처럼 여겼더니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처참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넌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던 목사님이 화를 내자 선미는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목사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선미를 교회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털어줘야 했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되었죠.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백수가 된 남편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제게 탈탈 털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에 바친 선미와 전 남편은 절 찾아왔어요. 처음엔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던 선미는 제가 가만히 있자 제풀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살아갈 희망이 없어. 민주야, 내가 엎드려서 빌잖아. 이제 용서해줘. 여보, 난 이제 직장도 없는 백수야. 준호 양육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재산 분할은 하지 말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나도 손에 쥔 게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전부 다 가져가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그럼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야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고 선미하고 같이 살았지?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해봤냐고? 죽을 때까지 당신 용서 못해. 그러니까 가진 거 다 내놓고 죽든 살든 당신이 알아서 해.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선미를 노려보더니 화풀이를 했어요.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꼬리만 안 쳤어도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하는 건데 네가 책임져. 뭐야? 이 자식이 무슨 개소리야. 천연수작에 넘어가서 이혼도 못하고 어벙하게 꾸물거려서 이 꼴이 났잖아. 너 때문이야. 그러니 망가진 내 인생 네가 책임지고 전부 보상해. 이게 미쳤나? 누구한테 손가락질이야. 내가 조심해야 되니 동거하는 건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게 누구야? 너잖아.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둘은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개싸움을 시작했어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꼴을 보고 있으니 우습기도 했고 기가 막혔죠. 시끄러. 둘 다 그만해. 여기 내 집이야.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 그리고 꼴값 떨지 말고 둘 다 이거나 받아. 전 천지분간 못하는 병신 같은 것들이 정신이 확 들게 눈에 불똥이 튀도록 싸대기를 한 대씩 날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내기 위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실패하고 막노동판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창을 통해서 선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목사님에게 버림받은 선미는 얼마 뒤에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폐인처럼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믿었던 친구와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제가 얻은 교훈은 용서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어설픈 용서는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을 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